네.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독일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는데 두렵겠죠. 러우 전쟁의 나비 효과가 자칫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까지 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세계가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러우 전쟁 얘기 좀 네. 해보겠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예고한 고강도 관세 부과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거든요. 아무튼간 이 교착 상태에 있는 휴전 협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한 속셈으로 보이는데 이 트럼프의 노림수가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통할 거라고 봐요. 푸틴이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요구는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방 있잖아요. 네네. 상당히 넓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 수준으로 전쟁할 준비 이제 없애라라고 하는 거를 러시아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속국이 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거기다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싸우고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특히 이 방위산업 같은 거는요. 아마 그들을 자유진영이라고 부른다면 자유진영 내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놀라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기술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AI, 드론. 드론 정말 엄청나게 잘 쓰이고 로봇, 있더라고요. 네. 이런 쪽.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하늘을 날아가는 드론 수준만 아니고 로봇 있잖아요. 육상 로봇. 그다음에 해상 드론들 이런 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대부분 다른 나라의 방위 산업들은 다 정부 주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하고 그럴 때 이거 다 뭐 국방과학연구소니 이런 데서 개발해서 그거를 방위 산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주문하는 방식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그게 아닙니다. 민간 벤처기업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 벤처기업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스스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군대에다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이 군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꼭 불리한 것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말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이 변화했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6.25 전쟁 전에는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일본 사람인 건지 아니면 미국 편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여기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고 인민공화국도 선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확실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반공이거든. 그렇죠. 네. 반북한 이거는 확실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반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푸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푸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 되돌려주는 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쟁 뭐 때문에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휴전이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 설사 트럼프가 뭐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못 간다 그거. 절대로 다시 터질 전쟁이고 거기다가 푸틴은 여기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여기서 끝내게 되면 푸틴의 권력도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전쟁을 끝내게 되면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우크라이나보다는 나은 것은 자기 영토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크라이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전쟁을 벌이고 있고 전쟁에 내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경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도 뭐 경제 성장률이 몇 %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를 만드는 건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GDP 숫자는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러시아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이라도 이기는 상태로 있어야 그게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전쟁이 끝나버리면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특히 이 푸틴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타겟이 분명히 금방 나타날 거다. 그 다음 타겟이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 발틱 3국, 핀란드 이런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런 데들이죠. 네. 네. 이런 데들은 이 군사력이 약해요. 네. 군사력이 약하고 또 그 안에 러시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에 러시아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명분으로 해서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마찬가지로 이 발틱 국가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그들이 침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이미 들어온 것이 푸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이 러우 전쟁 이 미국의 마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독일의 재무장 이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독일도 네.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과연 이 독일이 좀 맘먹고 재무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저는 러시아에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걸 거라고 봐요. 독일의 재무장. 네. 물론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미국의 참전이 그렇죠. 될 텐데 네. 어쩌면 트럼프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이 참전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니까 예. 나토에서.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다 만만한 거예요. 다 만만합니다. 핀란드도 만만하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하지. 지금 현 상태에서 제일 덜 만만한 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GDP의 거의 5% 가까이 국방비에 쏟아놓고 한국산 무기들 대거 지금 들여오고 있고. 맞아요. 네. 네.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폴란드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거고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제는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무기 증강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현재로서는 만만합니다. 독일 군대 완전히 당나라 군대라고 하거든요. 정말 당나라 군대가 돼 있대요. 네. 그런데 지금 독일도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그야말로 뭐 러시아가 침략해 왔을 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쩌면 동독 지역 있잖아요. 과거의 동독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현재 서독보다는 러시아를 더 원할 수 있어요. 왜?
지금도 말이죠. 그 과거 동독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은 서독 지역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해요. 잘 섞이지도 않아요. 네. 왜 돈 좀 있다고 말이야 너희들 우리 무섭게 아니야?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면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들먹거리고 말이지 이러면 북한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독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정당도 서독 정당하고 동독 정당이 상당히 다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도 현재는 노려볼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뭐 트럼프가 GDP 5%를 방위산업에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하겠다면 뭐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당히 그 게르만 계통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 엄격한 규율 같은 거 그런 게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갈 때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같이 가보면 정말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규칙만 하더라도요. 독일에서 운전을 하면 독일 시골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좁은 길에 운전을 하면 규정 속도들이 써 있잖아요. 그 규정 속도대로 가면 절대로 뒤에 와서 차가 붙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속도대로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이탈리아의 시골에 가서 운전을 하면요. 네. 규정 속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속도대로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왜 거기도 이제 곳곳에 그 카메라들이 있어요. 네네. 이탈리아에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감시 카메라들이. 네. 그러니까 속도 그 촬영하는 카메라들이. 그래서 외국인이 가면 거기 가서 속도를 맞춰야 돼. 그런데 자꾸 뒤에 와서 그냥 꼬리 붙여가지고 자꾸 차들이 붙어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독일 계통은요. 그 규칙이 엄격한 거예요. 그냥 그들이 뭔가를 마음 먹고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네.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다가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 뭐 결국은 소련이 미국 도움 받아가지고 독일을 다 무너뜨리긴 했지만 하지만 정말 지독하게 당했잖아요. 뭐 희생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더 많이 그렇죠. 네. 사람 죽은 숫자로 하면 네. 뭐 말도 안 되게 많은 숫자가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독일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는데 두렵겠죠. 푸틴의 입장도.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를 벌려보고 싶겠죠. 지금 어쨌든 유럽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동유럽에 있는 동유럽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러우 전쟁의 나비 효과가 자칫 잘못하면 뭐 유럽을 중심으로 3차 세계 대전까지 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 그러면 이 동아시아도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기다 개입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동아시아 쪽의 군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군사력은 그대로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가 뭐 정말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 고위 인사 국가안보회의 의장이자 전 대통령이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뭐 러우 전쟁에 개입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희들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에 배치해라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미국과 러시아, 뭐 구소련이죠. 이게 핵을 가지고 서로를 위협한 그런 시점이 과거 쿠바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서로를 위협하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정신 가지고 핵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발적인 사고가 터져서 핵을 안 쓰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누구도 핵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러시아가 예를 들어 핵을 쓴다 그러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핵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그건 누구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안 될 텐데 이제 사고가 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항상 또 뭐 세계대전이나 그런 것들 우발적인 또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예. 네. 오오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의 재정 절감과 글로벌 병력 재배치 논의가 맞물려서 한반도에서 일부 병력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최근에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수납 배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방향이 좀 바뀐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나온 거 보면 5월 23일자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 고위 인사를 인용을 해서 익명으로 보도를 한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펜타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아니래요. 하지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건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주한미군의 병력을 줄이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다 바뀌는 그 현상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뭐냐? 이전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중국은 미국이 끌어안고 가는 대상이었고 중국을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잖아요. 2001년에. 네. 회원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중국 경제가 그렇게 기회를 줬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일본과 독일처럼 중국이 변할 거라고 본 겁니다. 2차 대전 때를 놓고 보면 미국의 적대 국가가 바로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였잖아요. 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들을 처음에는 완전히 거지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거지 국가로 만들려고 다 그냥 그 시설들 소련으로 옮기고 미국도 그 과학자들 다 데려가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잘못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게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소련 편으로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이 일본, 독일 이런 데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살리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우리의 적이었지만 이들을 품어주자. 이들의 산업화를 지원해주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미국이 사주게 되면 이들이 빨리 발전을 해서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일본과 독일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최고의 부국으로 올라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최고의 동맹국이 실제로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국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변화시켜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TO 가입을 시키고 실제로 부자가 됐는데 막상 중국은 부자가 되고 나니까 부자가 될수록 점점 더 이제 대들기 시작한 거죠. 동맹국이 아니고
대들기 시작한 거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북한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돈을 벌면 벌수록 점점 더 미국에 대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됐고 또 이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점점 보이게 됐고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반도에서 천안함 사태가 터졌는데 미국이 한국과 그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제어하려고 했더니 중국이 강력하게 거기에 반발을 했거든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상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소위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TPP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를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태평양 그러니까 이 호주, 일본 해가지고 이 태평양을 둘러서 저 칠레까지 해가지고 태평양 주변에 11개 국가 거기 한국은 빠졌었어요. 그때.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데 한중 FTA 한다고 미국 주도의 FTA는 빠져버린 겁니다. 네. 참 그거 이상한 그림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국은 배제시킨 거예요. 미국 주도의 FTA에 중국을 일부러 배제한다고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 도저히 낄 수 없는 그런 조건들 그렇게 개방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 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교역을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중국은 제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트럼프에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우린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 안 해 해가지고 거기서 탈퇴를 해가지고 좀 엉망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오바마 때부터 이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꽤 있었죠. 트럼프에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된 거고. 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특별히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네. 이건 바이든 때 들어와서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그런 거는.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에게 들어와서 중국을 본격적인 미국의 제1 제어 대상으로 삼고자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너무 이제 버거운 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국 해군이 너무나 강력해졌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본토에서부터 그 많은 병력을 싣고 여기 동아시아까지 오는 것도 이게 큰일인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이 중국과 접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소위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원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베가 만든 말입니다. 아베가 미국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그렇게 한 건데 제안을 하면서 야, 우리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게 자유진영의 나라들끼리 여기를 다 이제 봉쇄를 하자 말하자면 거기에서 다 미국을 위한 거니까 일본이 주된 역할을 할게 좀 양해해줘 네. 이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을 쓰고 그걸 미국도 이제 그 말을 쓰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그게 분명해진 거고 이제.
자, 그러자 보니까 그런데 미국 돈은 쓰기는 싫고 미국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중국은 너무 세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이 나라들이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이 나라들이 다 이제 미국의 전략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돈도 많이 내길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한 미군이며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추길 원하는 거죠. 사실 이전까지 주한 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저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단순했어. 주한 미군은 북한을 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그림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막아야 되는 거는 중국이에요. 북한은 어쩌면 손을 잡아야 되는 대상이 된 겁니다. 북한은 잘 달래서 중국 견제하는 데 써먹었으면 좋겠는 거죠. 말하자면. 러시아도 잘 달래서 중국 견제하는 데 써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그림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도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이거는 대중국 견제용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인 거죠. 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지만 중국의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중국, 미국, 미중 전쟁에 끼어들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제 요구할 거예요. 아마 이제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관세 협상 이제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그런 것과 다 맞물려 있는 거다.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라고 하는 걸 경제적인 문제로 보지만 트럼프에게 관세는 경제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모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냥 수단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브라질한테 하는 걸 보면요. 맞아요. 네. 브라질한테 관세 50% 매겼잖아요. 브라질이 뭘 그 잘못을 했어요.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룰라하고 반대 세력인 룰라는 좌파고 그 우파인 그 보소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탄핵을 당했고 아무튼 범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자기랑 좀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는지. 예. 그 룰라 보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지금. 그거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정 간섭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룰라와 그 보소나로와의 대결이 과연 얼마만큼 합법적인 대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도 그들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룰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때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15%라고 하는데 그 15%가 어떤 15%인지도 지금 몰라요, 서로. 서로 딴 얘기 하잖아요. 서로 완전히 딴 얘기하고 농산물 시장도 트럼프는 완전히 개방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개방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뭐가 맞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중 갈등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게 하나가 이제 주한 미군의 역할 또 한국군의 역할도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야, 너희들 전쟁 났을 때 좀 미국 좀 도와줘. 미군 좀 도와줘. 참전을 하든지 아니면 군수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라도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요구를 분명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겠죠. 안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가? 저는 분명히 엄청난 보복을 할 거라고 봐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두려운 문제. 중국입니다. 뭐가 두렵냐? 지금 조선이에요. 조선, 원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벌써 지금 중국이 그 글로벌 타임즈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그 글로벌 타임스에서 벌써 한국에 미국 조선업 진출을
지금 아주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겠죠. 네. 네. 니들 뭐 하냐? 이거지. 너희들 조심해. 벌써 이런 논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은 해양 국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야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남중국해와 이 일대를 다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는 해양 국가로서의 목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제1 도련선이니 제2 도련선이니 다 그 전략 개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와이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거대한 전략 개념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미국의 해군력이 계속 쇠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배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화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가서 인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정말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3, 4년 후부터 미국 구축함들이 막 만들어져. 중국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이거. 진짜 재앙이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중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소위 안미 경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양쪽 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도 용납 못하고 중국도 용납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 원전도 지금 그렇다고 보거든요. 원전이나 또는 지금 LS 전선 진출하는 거나 변압기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네. 그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이 원전 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산업이 그야말로 붐을 이루면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것을 기존의 발전소들, 미국 내 발전소를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빨리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는 현재로서 물리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일 잘해요. 근데 그들에게 그걸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네. 그 다음은 누구냐? 한국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국이 들어가서 그걸 미국의 원전 산업을 부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국 AI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최첨단 전략 산업들이잖아요. 이 AI라는 게 중국하고 아주 첨예하게 지금 맞닥뜨리는 산업 아닙니까? 중국으로서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선택의 시간 그런 게 됐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그 보니까 테슬라가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수주도 주고 또 애플이 또 차세대 칩을 또 삼성전자 제조에 맡겼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 미중 패권 간에 좀 한국을 미국 쪽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을 믿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을 믿고 있는 거다. 체코가 한국의 원전 건설을 맡긴 이유가 뭐냐? 한국을 믿으니까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체코의 원전은요, 체코 원전이 꽤 있었어요. 기존의 원전. 그건 다 러시아제입니다. 다 러시아제 원전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배제시켰어요. 그 입찰 자격에서. 왜? 자기를 침략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에 원전을 잘 만드는 나라, 가성비 좋은 나라 어디냐?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러시아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국도 같이 못 가요.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그래서 한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 진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그야말로 국가의 전략 산업 그런 것들은 한국에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엄청난 큰 기회가 있고
또 네. 반대로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기업가들 특히 CEO들이 정말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또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책에서는 이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실 근데 영어 엄청 잘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영유 보내고 이거 단순한 언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어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음. 저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 기본적인 태도, 선호, 취향 이런 것의 문제라고 봐요. 그 먼저 실리콘밸리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밸리에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CEO들만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대만 사람이에요. 맞아요. 대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황 이름이 뭐더라? 한자 이름 세자예요. 그 사람도. 황씨. 황씨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만큼은 못하지만 또 굉장한 반도체 그 패블리스 기업 AMD. 예. 그 리사수 네. 그 사람도 대만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젠슨 왕하고 사촌간이에요. 그것도. 네. 또 그 저 유튜브 창업한 사람이며 뭐 야후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 대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미국 유학을 했었거든요. 84년에서 88년 사이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라고 하는 데서 그 유학을 했었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유학생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고 대만 사람이 한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됐어요. 한국인의 한 3분의 1. 일본은 벌써 그때부터 거의 없었고요. 네. 중국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훨씬 많았거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인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남더라도 한국인들은 CEO가 아니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엔지니어들, R&D, 리서처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국인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영어를 꽤 했어요. 그래서 수업 조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 수업 조교가 일주일에 4번 4시간 의무를 가지는데 그중에 2번은 이제 교수를 보조하는 시간이었고 2번은 직접 클래스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걔네들이 하는 파티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 한 번 가봤더니 너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문화 정서가 다르니까. 네, 그냥 섞이기가 너무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요새 말도 안 되는 수다들을 그렇게 떠는데 남자이건 여자건 간에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결국 거기 섞이지 못했어요. 물론 공부는 했지요. 수업 시간에 토론도 하고 다 했지만 하지만 친구를 만든다든가 이걸 못한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 지금 여지껏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그 재미난 일은 실제로 이 IBM에서 팀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걸 제가 거기서 이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왜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냐를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그분이 이제 삼성에서 부사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실리콘밸리에도 갔고. 요는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해서 윗사람 눈에 띄어야 돼.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고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면 내가 올라간대요. 완전 다르네요. 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래요. 팀장이든 뭐 위에 사장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국 사람이건 뭐 한국이 제일 그중에서 심하지만 무조건 제일 그러니까 열심히는 일한다.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실력이 있는데 남들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공했던 그 방식,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잘해서 윗사람에 인정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산업 구조가 남들 것을 베낄 때 가능한 겁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윗사람이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 일사불란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구조는 우리와 같은 행동 방식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답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 답은 뭐냐? 일본 제품인 거죠. 일본이 성공한 제품.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그들보다 싼 값에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일사불란하게. 그걸로 우리는 성공 거둔 거죠. 근데 이제는 끝났잖아요. 우리가 베낄 제품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답을 몰라요. 누구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걸쳐야 되고 다 협력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한국에서 제2의 TSMC가 나올 만한 좋은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뭔가 인재라든지 양성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구조적인 한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 사회가 길러내야 할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낯선 사람 잘 사귀는 사람. 명료하네요, 진짜. 예. 낯선 사람 피하지 말고 외국인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예. 그리고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협력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냈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서로.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도 나를 찾는다. 이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게 만들려면 명백한 원리인 겁니다. 그거는. 그게 이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설명이 바로 이제 그거인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전 정신, 실패를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죠. 옛날에는 일본이 성공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건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실패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입시 공부하지 마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할 때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은 많이 하죠. 그렇게. 네. 틀렸어요. 그 말은 틀렸어요. 물론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창의력 한 번 발휘한다고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창의력을 수없이 발휘해야 돼. 계속 실패를 하면서. 그거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 실패를 해도 그 과정을 즐기는 거. 이거죠.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건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건 뭐냐면 소위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것,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가르쳐요.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을 떠받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떠받들고 부모도 아이들을 떠받들고 혹시나 무슨 사고 날까 봐 그냥 벌벌 떨고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험하게 길러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한테 일 줘야 돼요. 설거지 시키고 야,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라. 네 방만 치우지 말고 전체 다 치워라. 엄마는 설거지 할게. 너는 다른 거 해.
이렇게 일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너는 공부만 해. 절대로 이거는 안 돼요. 이제. 대학 나와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닌 거죠. 또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글로벌입니다. 요즘에 보면 말이죠. 연휴 때 제일 붐비는 데가 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연휴 때 제일 붐비는 데가 인천공항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 보면 외국인보다 한국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 공항에는요. 일본인보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국으로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네. 한국인들은 밖에 나가서 돈 쓰는데 그래서 지금 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려고 평소에 저축하잖아요. 평소에 돈을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안으로 잘 안 들어와요. 일본에는 외국인들이 넘쳐나는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제 K-팝이나 또는 K-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공항이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냥 유적이나 뭐 고궁이나 이런 걸까요? 아니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바로 사람이에요. 외국인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외국인한테 절대로 바가지 씌우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되고 비싸게 받지 말고 외국인일수록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요즘에는 다 인스타그램하고 다 하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세계로 그냥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동네 식당도. 제가 그 작년 후반부에 일본의 시골 좀 돌아다녔고 또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하는 데도 갔고 그런데 그 일본이든 포르투갈이든 다 먹는 여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음식들이 네. 맛있고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고 그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식당들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카야마 같은 그 이 작은 도시에 가면 시골이거든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식당 주인도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식당 주인 할머니가 외국인 접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할까요? 못해요. 몇 마디 하는데 그 일본식 발음의 영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런데도 다 알아들어 서로. 친절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도 다. 포르투갈 그 리스본에 갔는데 리스본도 먹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그 도시가 골목골목 돼 있어서 다 골목 식당들 다 작아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 찾아갈 때 이제 구글 평점 보고 찾아갑니다. 그 댓글 써놓은 거 보고 찾아가거든요.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손님들이 어딜 가든 평점 높은 데는. 그런데 유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포르투갈 말이 별로 안 들려요. 영어가 제일 많이 들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네 식당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돼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구글 평점 보고 다 찾아가니까. 동네 식당도 그렇게 변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글로벌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수 싹 다 없어집니다. 지금. 다 밖에 나가서 돈 쓰잖아요.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은 해외 나가 돈 쓰고 외국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러면 망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 인재들은 또 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나가게 생겼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정말 글로벌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 문화를 스스로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세계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로는 계속 했는데 뭐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 오히려 우리 실제로는 다 쫓아냈어요. 외국인들.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유치원서부터 길러야 되고 어른들도
좀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정말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지 이러한 지정학 시대에 정말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한국 경제 위기는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